안녕하세요, 여러분. 함께 배우는 공간 시간을 담당하는 선생님입니다. 우리 같이 공간을 만드는 흥미로운 방법을 배워봅시다. 건축물이란 무엇일까요?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동대문 프라자 같은 멋있는 건물만 건축물일까요? 아니면 주택 또는 아파트인 우리 집이나 나의 학원이 있는 상가 건물도 건축물일까요? 그런 이런 건축물을 만드는 건축가는 누구일까요? 건축물을, 공간을 설계하는 사람을 건축가라고 합니다. 그럼 공간은요? 공간은 무엇일까요? 공간은 사람이 움직이는 영역, 벽과 바닥과 천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간에는 어떤 느낌이 날까요? 탁 트인 공원이 있죠? 넓고 끊임없이 펼쳐진 확 트인 느낌이 납니다. 그럼 이 공간에서는 어떤 느낌이 날까요? 양옆의 건물과 나무로 벽처럼 둘러싸여 있고 한 방향으로 트여져 있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럼 이 공간은 어떤 느낌일까요? 건물이 벽처럼 둘러싸여져 있고 빛이 잘 들어오는 지붕이 있어서 넓은 공간이지만 좀 포근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공간들을 종이로 만드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게루반 건축가인데요. 이런 종이 튜브로 벽과 기둥을 만들어요. 이거는 종이 튜브로 만든 벽입니다. 종이는 힘을 잘 받기 때문에 의자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종이 튜브로 의자를 만드는 디자이너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이 튜브를 이용해서 삼각형 구조를 만들 것인데요. 이런 삼각형 트러스 구조는 어느 부분에 힘을 가해도 모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사각형 구조는 꼭지점에 힘을 가하면 사각형이 이그러지죠. 삼각형 구조는 기둥 없이 큰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삼각형은 면을 이루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3차원 곡선을 만들 수 있죠. 그럼 여기까지 공간을 만드는 최소한의 구조를 설명했는데요. 이제 방 안에 나만의 특별한 공간 만들기를 해볼까요? 먼저 방 안을 둘러보세요. 내 공간은 어떤 공간이 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건축가가 하는 상상입니다. 지붕이 있을까요? 내 공간은 어떤 캐노피라 그러죠. 머리를 위에 씌우는 지붕이 있을까요? 깜깜할까요? 빛이 많이 들어올까요? 좁을까요? 내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넓어서 팔을 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같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간을 통해서 밖을 쳐다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시작과 끝을 찾아봐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날 것인지 상상해 보세요. 내가 벽과 벽을 연결해 볼까? 아니면 의자와 벽을 연결해 볼까? 책상과 문을 연결할 수도 있고 벽과 바닥을 연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종이 튜브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공간을 만들기 전에 이런
삼각형 구조를 만들 텐데요. 이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엮여가지고 하나의 면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초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배달 온 박스를 뜯어보면 이런 종이 튜브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원래 빨대같이 생긴 거고요. 이거가 지름이 조금 더 작으면 종이 빨대로 쓰고 있고요. 지금은 좀 지름이 좀 큰 걸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삼각형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왜 삼각형이냐면은 이것이 면을 구성을 할 때, 이런 면을 3차원적으로 구성을 할 때 최소 단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다양한 공간, 다양한 면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3차원적인 면을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박스에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라는 건데요. 이거를 잘 보시면 끝이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종이 테이프예요. 그래서 언제나 편하게 찢어서 쓸 수 있는 종이 테이프고요. 건축가들은 이거를 종이 같은 거를 붙일 때 사용을 한답니다. 왜냐면 이거 나중에 뗄 때 되게 깨끗하게 잘 떼지기 때문이에요. 삼각형을 일단 대충 모양을 잡아보세요. 테이프를 좀 길게 뜯어야겠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먼저 붙여보세요. 이거를 제가 한 50개 만들어 보니까 제일 쉬운 방법을 알 수 있더라고요. 얘도 좀 붙여주고, 이것도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삼각형을 일단 모양을 잡은 다음에 하나씩 떼서 자기들끼리 붙여줍니다. 흐느적거린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좀 더 단단하게 붙일 거예요. 종이 테이프는 자기들끼리 멋대로 붙여도 다 잘 붙어요. 이렇게 만져서요. 이렇게 해서 삼각형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좀 안 예쁘죠? 안 예뻐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는 예쁜 것보다는 이렇게 면을 어떻게 잘 만드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얘네들끼리는 어떻게 붙어요? 하면은 얘네들끼리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됩니다. 테이프는 많이 만들어야겠네요. 네, 맞아요. 테이프를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많이씩 뜯어서 팔에 붙여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쓰기 편하겠죠? 그래서 하나씩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면이 구성이 됩니다. 이런 게 벽이나 이런 데 붙여서 어떤 하나의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삼각형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 유닛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여러 개 만들어서 같이 이어 붙여도 괜찮고요. 여기서 우리가 셀로판지를 줬어요. 셀로판지는 가위로 잘라서 삼각형을 만듭니다. 삼각형에서 양 끝에 테이프를 붙이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위에다 붙이면 돼요.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색깔로 여러분들이 재밌게 만들면 됩니다. 어때요? 파란색이 붙여졌죠? 이런 식으로 지금 박스가 왔는데 박스에 있는 이 종이 튜브와 마스킹 테이프와 셀로판지로 최소한의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우리 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준비가 끝난 것 같고요. 이런 거를 몇 개 만들어야 되냐고요? 저는 처음에 엄청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정도 만들어야지 그때그때 쓰기가 쉽더라고요. 얘네들은요, 한 몇 개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어떤 상할 때 이런 식으로 뾰족뾰족한 이런 어브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삼각형을 일단 많이 만들기, 한 30개 정도 만들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많이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공간을, 이런 표면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만들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호서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강지은 교수입니다.
저는 성동구에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조원준 건축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런 종이 튜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종이 튜브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어떤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여기는 건축사 사무실이에요. 건축사 사무실에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학생들은 집에서 어떤 공간을 같이 만들어 보면 되는데요. 우리 지금 다 이런 걸 만들어 봤었죠? 전에 영상을 통해서 우리 다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통해서 제가 이 공간 안에 어떠한 조그만 나만의 공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어떤 걸 만드시겠어요? 저는 똑같이 이 삼각형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캐노피라는 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캐노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처마의 기능을 좀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캐노피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캐노피라고 하면 우리들이 이제 바깥에 나갈 때나 어디 서 있을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처마라고 있죠. 그래서 한옥에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 벽과 이쪽 벽을 이용해서 한번 구조물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저는 봅시다. 요 삼각형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50개 받았죠? 그래서 저는 삼각형을 되게 많이 만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이게 벽이 좋네요. 이게 노출 콘크리트 같은데, 아니네요. 벽지였어요. 저는 이 벽이 좋아서 이 벽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서 저를 가릴 수 있는, 저의 얼굴을 좀 가릴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먼저 이 삼각형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뭔가 큰 지지대를 하나 만들고 한번 쭉 가볼까요? 교수님, 저게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이게 보세요. 쳐져요. 이런. 어떻게 하죠? 제 생각에는 이게 내려오지 않게 네. 위에서 이걸 당기거나 네. 아래에서 받쳐야 되죠. 이렇게요. 손을 네, 받치는 네, 네. 것처럼. 받치거나 네. 당기거나. 당기거나.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거를 아마 위에서 이렇게 당기는 게 더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보완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위를 어떤 식으로 연결하는 게 좋죠?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가진 게 삼각형이니까 이런 변을 맞춰서 네. 이런 식으로 가거나 이쪽에서 연결을 하거나. 그런데 제 생각에는 처음에 교수님이 이렇게 둘러싼다고 하셨으니까 위를 덮는 것보다는 옆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기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네,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같이 하시죠. 네.
교수님 어때요? 괜찮죠? 다 만드셨네요. 네. 오, 음.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야. 그래도 이게 조금 뭔가가 좀 더 입체감이 나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입체감이 나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어쨌든 삼각형을 기본적으로 했지만 삼각형의 한 변은 지금 가지고 계신 하나니까 그것들을 마디마디 적절하게 배치하면 훨씬 더 풍부해 보일 것 같아요. 오, 그것도 네. 되게 재밌는 것 같네요. 네. 뭔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네. 하면은 요 끝에 포인트들이 더 살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 네. 그리고 교수님 이거 한번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삼각형이 왜 이렇게 딱 구조물을 만들고 어떤 형태를 만들기 좋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같이 만들어 볼까요 또? 네, 저희 한번 도와주시죠. 네. 드디어 완성했어요. 이거 되게 힘들었어요. 완성하는데. 그, 이거를 처음에 구상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막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얘네들이 막 처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방구형으로 연결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처지지 않고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재밌었고 또 하나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머지는 모자랐어요 셀로판지가. 그래서 전 쪼가리 셀로판지도 좀 반반씩 붙였어요. 그래서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뾰족한 게 뭔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구로 보여서 예뻤지만은 그래도 뭔가 뾰족한 것들이 좀 있어서 포인트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붙였는데 어때 보이세요 교수님? 네, 아주 생각하신 것대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뾰족하게 붙인 게 어떻게 보면 밋밋할 수 있는 것에서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가상적으로 더 커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선이 그쪽으로 더 가서 이게 더 눈길을 더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를 뭐 국기 같은 것도 달아서 장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 셀로판 자를 놨는데 이걸 이렇게 예쁘게 이런 식으로 달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삼각형을 가지고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이 삼각형은 이제 한마디로 어떤 면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이 면이라는 게 우리는 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각형을 해야지 이게 3차원적으로 이렇게 휘어서 면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각형을 최소 단위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3차원적으로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도 저희가 삼각형으로 최소 단위를 잡아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꼭 이런 면을 만들지 않더라도 어떤 물건이 이렇게 딱 놓여 있을 수 있는 최소한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삼각형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기하학적인 것의 가장 기초적인 모습이 이제 삼각형입니다. 네, 이거 되게 좋은데요. 이 되게 약간 칙칙한 아니면 회색인 오피스에서 이렇게 알록달록한 걸 만들기가 되게 좋아요. 이게 잠깐 나만의 공간이 돼서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은 뭔가 조금 색달라 보이고 약간 앞에 이렇게 스크린이 돼 있어서 밖에 공간을 조금 더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란색을 통해서 밖이 노란색을 보이기도 하고 빨간색을 통해서 지금 교수님 얼굴이 빨간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재밌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게 돼서 되게 기쁘네요. 솔직히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의도한 거랑 조금 다르겠지만 재밌게 풀려가지고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어떤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저희가 여러 번 가르쳐 줄 텐데요.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런 삼각형 구조물을 가지고 캐노피라는 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캐노피의 역할은 아까 말을 했었죠.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가거나 할 때, 그럴 때 그 머리를 비추는 이런 구조물들이 이제 캐노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서부터 지지하는 게 없는데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벽에 붙어 있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서 우리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캐노피는 우리들이 보는 길거리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에 한번 이걸 만들어 보고 자기가 만들었던 게 실제 생활에서 어디에 이런 게 적용되고 어디에 만들어져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죠. 교수님, 오 멋있는데요. 오 이런 삼각형 구도 되게 멋있고 금방 되게- 만들었죠. 네, 네 캐노피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 삼각형을 계속 연결을 해서 이게 좀 뻗어 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네, 이게 계속 이렇게 처질 것 같아서 네. 그거를 교수님하고 같이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처지는 걸 이제 이 캔틸리버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했을 때 네, 여기를 네. 어떻게 고정시키냐는데 대부분 캔틸리버 구조할 때는 이런 트러스라는 거를 삼각형을 밑에서 크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는데 그걸 한번 만들어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네네, 그러시죠. 네. 파이팅입니다. 와, 교수님 벌써 이렇게 졌어요? 금방이에요. 이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포인트들도 예쁘고 이런 쉐입들도 떠 있는 게 되게 예쁜데요. 여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좀 뭔가 더 튀어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이 아래를 받쳐서 이게 처지는 걸 지금 막았어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튀어나온 게 이쪽보다 좀 짧아서 네. 이쪽도 좀 앞으로 나오게 하고 싶어요. 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는지 좋을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구조도 이게 삼각형을 붙여나가서 네. 서로 뭉치면 그래도 처짐 형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삼각형을 점점 붙여나가서 뭉침을 좀 풀러나가면 충분히 앞으로 더 튀어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네, 그래 보시죠. 도와주십시오. 네. 진짜. 오, 멋있어요. 벌써 다 완성됐네요. 네, 다 만들었습니다. 예. 이야, 이게 보니까, 이렇게 처마 뾰족뾰족하고, 이제 처마 느낌도 나고, 그 다음에 이게 웬만하면은 지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쳐질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코너에 있어가지고 삼각형 구조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빼낼 네. 수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이런 삼각형 구조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칼라 같은 것도 끝 부분에 약간 튀어나오는 부분을 해놔가지고 이게 햇빛이 받으면 좀 이렇게 바닥에 비치는 것처럼 알록달록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앉아볼까요? 네, 앉아보시죠. 네, 이렇게 되면 확실히 사람한테 처마 역할을 하네요. 이 정도 가리면 햇빛이 와도 충분히 여기까지 얼굴을 갈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에서 보시기는 어떠세요? 밖이 위에 전등이 있지만 네. 이런 셀로판지를 통하면 좀 빛이 약하게 보이기도 하고
뭐 더 눈이 덜 부신 것 같습니다. 네, 요 안에 구조가 되게 재밌네요.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구조들이 엮여 있는 게 되게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되게 특이하고 재미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구조적으로도 이제 많이 이렇게 처짐 없이 되게 튼튼하게 잘 된 것 같아요. 확실히 코너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무리 튀어나온 게 많아도 더 많이 튀어나와도 닿는 면적이 이벽하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팔 길이 정도 앞으로 나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되게 멋있는 구조물이 된 것 같아요. 캐노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알려주셔서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어린이 여러분도 이렇게 이런 방식, 그러니까 코너를 이용해서 캐노피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 했던 것처럼 본인이 가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저희는 일단 예시를 2개를 줬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방에서 공간 안에, 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셀로판지를 이용해서 만드시면은 훨씬 더 색깔도 예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반사도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반사된 것도 볼 수 있고요. 그 어린이 여러분은 플래시 같은 걸 비춰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걸 만들어 놓고 플래시 카메라로 비춰봐가지고 이게 어떤 빛이 나올지, 어떤 구조가 나올지, 그런 것도 그림자 가지고 노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때 그림자 같은 게 보이는데, 이런 스트럭처 그림자가 구조물이 그림자가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멋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꼭 공간이 여기 안으로 한정된 게 아니라 요 밑에까지 같이 연결된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어린이 여러분 집에서 재밌는 구조물을 만들어 봐서 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건축가들이 공간을 만드는지, 그 다음에 이런 단순한 삼각형 모듈로 어떻게 면을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가호에 참가한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가가호에 강사로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해마다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외부 활동도 마음대로 못하고 학교 가는 횟수도 줄어들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줄 압니다. 이제는 많이 적응도 됐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미래의 집입니다. 앞으로 30년 후 나는 어떤 집에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으로 미래의 집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는 과거에는 미래였겠지요. 그래서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를 이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과거의 집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은 지금부터 약 100년도 더 전에 지어진 주택입니다.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스페인 건축가가 지은, 지금으로 치면 아파트입니다. 이 외부에 꿈틀꿈틀하는 장식들은 특이하게 마치 살아있는 듯합니다. 이 건물의 외부나 내부 어디에서도 직선이나 평편한 면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하늘이 보이는 계단실을 따라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서로 창밖으로 주민들끼리 인사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이렇게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옥상으로 다다르게 됩니다. 관람객들도 올라갈 수 있는 옥상의 모습입니다. 안토니오 가우디가 어린 시절 살던 고향의 산과 들을 형상화한 조각들이 옥상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장식들은 굴뚝이나 계단처럼 건물의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마치 공원에 놀러 온 것 같습니다. 옛날 유럽 사람들은 벽돌로 짓고 지붕에 기와를 얹은 그런 집에 대부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웃에 새로운 집이 나타났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슈레더 하우스입니다. 리트벨트라는 건축가가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네모난 벽들이 자유롭게 조합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강, 파랑, 초록 같은 당시에는 쓰이지 않았던 그런 색들이 사용된 아주 새로운 형태의 집이었습니다. 내부의 모습인데요. 마치 여기 보이는 몬드리안의 추상화 같은 느낌을 건물이라는 3차원으로 표현하는 것이 건축가의 의도였습니다. 이 집은 1층, 2층을 다 합쳐도 40평 정도가 되는 아주 작은 주택이지만 처음 집을 지은 슈레더 부인이 95세에 사망하기까지 무려 6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약 100년 전에 프랑스에 지어진 사보아 주택입니다. 네모난 박스 모양의 2층 주택인데요. 여기에 보이는 이 가로로 긴 창문, 그리고 1층에는 기둥들로 받치고 있어서 마치 상자가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 빌라 사보아의 2층에서 2층 외부 테라스에서 거실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생소한 옥상의 정원을 만들었는데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경사로가 오른쪽에 보입니다. 이 집은 아주 유명한 건축물을 만드는 레고로 출시된 적도 있습니다. 아까 앞에 보여줬던 외부의 테라스, 그리고 위에 옥상 정원의 모습이 이 레고 블럭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주택은 미국에 있는 집인데요. 이름이 낙수장입니다. 낙수장은 물이 떨어지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집의 실제 영어 이름은 Falling Water입니다. 거대한 발코니가 겹쳐져 있는 형태로 그 아래로 폭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도 이 폭포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의 특이한 점은 이 물 위에 떠 있는 이 넓은 발코니 아래에 보면 기둥이 하나도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 낙수장의 평면입니다. 이 평면을 보면 이런 벽들이 아주 자유로운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흘러가는 이런 계곡의 모습도 보입니다.
낙수장의 내부 거실의 모습인데요. 사방의 유리창을 통해서 주변의 자연 풍경이 집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 보이는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면 발코니랑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벽난로 옆에 이 동그란 거는 바로 물을 데울 수 있는 주전자의 모습입니다. 참 특이하게 생겼죠? 이전까지 사람들은 집은 항상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1949년에 지어진 이 집은 이름이 글라스 하우스입니다. 즉 유리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가운데 보이는 이 욕실과 화장실, 이 벽돌로 지어진 이 동그란 원통형의 형태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 면에서 반대편에 보이는 외부의 풍경이 그대로 보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죠? 안에는 방이 따로 없고 가구들의 배치로만 부엌, 거실, 방이라는 공간의 성격들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거실이고 여기는 바로 부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는 집 중에 아마 가장 작은 집일 것 같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 있는 안도 다다오라는 건축가가 지은 스미요시 주택입니다. 이 집의 외관은 보는 것처럼 입구만 있고 외부에 창이 없는 상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집의 내부에만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다른 방을 가려면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와서 바깥을 걸어가야 다른 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항상 하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사는 사람들은 아주 만족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제가 설계했던 우리나라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4년 전쯤 설계했고요. 왜 아파트는 모두 박스처럼 생겼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처럼 생긴 아파트를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주택처럼 생긴 그런 아파트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사이사이를 다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모습을 서로 볼 수 있으면서 사는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그런 아파트를 상상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은 설계한 건물을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만들어 본 장면입니다. 거리에서 보면 주택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네모난 아파트가 실증나면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지겠지요. 이 아파트는 내년쯤에 완공되어서 실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과거 역사 속에서 중요한 집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살아도 될 만큼 시대를 앞선 생각들이었죠. 앞으로 30년 후 나는 어떤 집에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으로 미래의 집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박스 2개를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이 박스는 여러분들이 어느 건물의 바닥 혹은 천정에 해당되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건물의 바닥 그리고 이 위의 지붕은 또 다른 건물의 2층 바닥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거를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박스는 이렇게 사방이 열려 있을 경우에는 혼자 이렇게 서 있지를 못합니다. 이게 서 있으려면 내부에 지지하는 기둥이 서 있거나 해야 이게 서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 박스처럼 한쪽 모서리를 고정을 해주면 스스로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박스를 서로 조합하는 방식을 통해서 2층으로 쌓을 수도 있고 옆으로 붙일 수도 있고
박스 안에 또 다른 박스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박스의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미래의 집의 기본적인 구조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받으신 재료 중에 이 종이 빨대가 있습니다. 종이 빨대는 하나를 보시면 종이로 만들어져서 아주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통이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상당한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는 이렇게 기둥처럼 쓰일 수도 있지만 워낙 얇고 길기 때문에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얘네들을 테이프로 감아서 두껍게 만들면 훨씬 더 강도가 세워지겠죠.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더 낮아지면 사실은 이 길이에 비해서 두께가 훨씬 두껍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강도를 가질 수 있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선재들을 계속 붙여 나가면 이런 식으로 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뚫으면 이렇게 창문이 뚫려 있는 면처럼 만들 수도 있고, 이 벽체는 이렇게 원하는 유선형의 형태로도 변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를 만들 때 이 빨대를 이용해서 다양한 모습들을 구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이 받으신 재료 중에 이 골판지가 있습니다. 이 골판지는 한쪽 면은 이렇게 판판한 도화지고요. 다른 한쪽 면은 이 종이를 오돌도돌하게 붙여서 양쪽 면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판지는 방향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강도를 가지는데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잘 말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로 방향으로 서로 말리지 않죠. 아주 튼튼하고 오히려 잘 구겨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골판지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골판지는 가위로도 아주 쉽게 잘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골판지를 활용해서 다양한 모습의 장식과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위로 되게 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쉬운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자르냐에 따라서 쉽게 말리기도 하고 또 튼튼한 판재가 되기도 합니다. 쉽게 이런 원형의 형태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판지를 여러분들이 주어진 가위로 다양한 모습으로 잘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양한 부분들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골판지 방향을 규칙적으로 잡으면 이렇게 계단처럼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준비한 간단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의 작품을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공된 재료 이외에도 집에 있는 재활용 재료를 활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자르고 붙이는 과정에서 힘이 들 땐 부모님이나 형, 누나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특히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야 할 때는 절대로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품을 완성한 후에는 작품에 제목을 붙이시길 권장합니다. 제목이 있으면 그 작품의 내용을 설명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재미있는 또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가호호 프로그램 중 건축 속에서 수학을 찾아보는 그런 활동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서울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장혜원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여러 가지 건축과 관련된 수학적 얘기를 나누고 또 도형을 그려보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수학이 모든 곳에서 그리고 당연히 건축 속에서도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장면은 우리 수학 교과서 속에 건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4학년 1학기 교과서인데요. 여기는 지금 두 가지 건축물을 보여주고 있는데 건축이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건축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죠. 근데 이 건축물을 보여주면서 교과서에서는 각이라는 개념을 다루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피사의 사탑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각이 생성된 그런 경우이고요. 반면에 위에 있는 건축물은 의도적으로 어떤 미적 감각을 살려서 그 경사가 지도로 그 각을 이제 그 하나의 요소로 투입을 해서 그렇게 건축물을 지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이건 4학년 2학기에 이제 삼각형과 사각형을 다루는 삼각형과 관련된 그 단원에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교과서에서 실제로 이렇게 활동을 실험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막대 3개를 묶어서 삼각형 모양을 만들고 또는 사각형 모양을 만들어서 위에서 압력을 주었을 때, 손으로 압력을 주었을 때 어느 쪽이 더 튼튼한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결국 삼각형이 더 힘을 받쳐줘서 양쪽으로 분산시켜서 그것을 힘을 더 지탱해 줌으로써 형태가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의 건축물 중에 이런 삼각형 구조를 이용한 그 튼튼함을 이용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교과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왼쪽 장면에는 많은 철탑이나 다리에서 보여주는 삼각형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트러스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건축에서 사용되는 트러스 구조는 이렇게 삼각형을 가지고 견고함을 이제 의도하는 것이고요. 그것들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과서 페이지는 이제 6학년에서 나오는 공간 감각과 관련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간 감각을 가져야 하는 거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가지면 좋죠. 우리가 길을 잃거나 뭐 운전할 때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 교과서에서는 특별한 사례로 지금 건축을 예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축가가 건물을 설계할 때 그러면서 도시를 만들어 볼 때 어떻게 공간 감각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건물을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어떤 모양이 될지 그리고 일단 그것을 구체화하는 모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3차원 건물이니까 이거를 이제 2차원에다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차원상의 뭐 위, 앞, 옆에서 본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층별로 설계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제 모형을 이용해서 도시를 어떻게 꾸밀지를 이제 구상해 보는 그런 활동들을 교과서에서도 우리가 이제 건축이라는 것을 이렇게 뭐 별도의 교과 내용을 다룬 것이 아니라 수학 속에서 얼마나 그 수학이 건축과 관련해서 이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건축 속에 있는 수학을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가 이제 심미성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아름다움, 건축물도 아름다움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수학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디자인 측면에서 활용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첫 번째 소재로 가져온 게 이제 테셀레이션이에요. 테셀레이션에 대해서는 뭐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 지금 토론토의 요크 대학의 제가 겉면 이제 어떤 구조적인 측면이 아니라 겉에 이제 외관을 장식하는 요인으로 테셀레이션을 이용한 겁니다. 테셀레이션이라는 것은 평면에 평면 도형을 가득 채우는 건데 빈 공간이 있어도 안 되고 도형이 겹쳐져서 놓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 타일 같은 거 있죠. 목욕탕의 타일이라든지 아니면 길에 인도의 보드블럭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공간이 있어도 안 되고 겹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테셀레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럼 테셀레이션을 꾸미기 위해서 이제 어떤 도형을 이용할 거냐? 우리는 이제 정다각형을 이용을 합니다.
정다각형. 근데 이제 정다각형 중에서도 어떤 정다각형이냐? 이걸 이제 생각해 볼 텐데요. 여기 4개의 정다각형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정다각형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근데 이 중에서 테슬레이션을 할 때 기본 도형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어느 것일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나랑 같이 이 지금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을 해보라든가 아니면 활동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우리 동영상을 멈추고 각자 생각해보는 시간을 자기 속도에 맞춰서 자기가 얼마나 생각을 이제 깊이 할 수 있고 또 시간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맞춤형인 그런 이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본 도형을 이제 타일에서 맞추듯이 이렇게 정사각 타일 많이 붙어 있는 거 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기본 도형 말고 그 네덜란드의 파나와가 애쇼 같은 사람은 이런 이제 테슬레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많은 이제 예술 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물론 이런 정다각형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새 모양도 나오고 개구리 모양도 나오고 다양한 모양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모양들을 이제 꾸밀 때 기본적으로는 이 정다각형을 배열을 해 놓고 그것을 디자인적으로 아름답게 변형을 시켜서 그 평면을 메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도형들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테슬레이션에 하기에 부적합한 도형은 바로 정오각형입니다. 두 번째 디자인을 위한 이제 요소로 프랙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랙탈은 여기 지금 사례로 가져온 건축물을 먼저 볼게요. 이건 타이베이의 공연예술센터인데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설계할 당시의 어떤 투시도를 그러니까 뭐 이제 겨냥도를 한번 생각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설계도를 가지고 오른쪽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위에 부분은 실제로 중간 과정의 모습이고요. 밑에 것은 완성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설계했던 당시와는 모습이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근데 설계했던 그 건축물을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공간들이 마구 뚫려 있잖아요. 이 그림도 한번 보세요. 이 왼쪽에 있는 건 우리나라에 있는 건축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상하이에 있는 엑스포의 그 한국관, 우리나라를 이제 대표하는 그런 이제 물건들을 이제 전시한 그런 관인데요. 앞에 보여드렸던 그것과 요거 지금 2개 합해서 모두 요 3가지 건축물의 공통점이 바로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려고 했고, 앞에 이제 얘기하면서 내가 이미 이제 많은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구멍이 뭔가 뚫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땐 항상 건축물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직육명체 형태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뭔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 뚫려 있는 건축물을 보면 이제 프랙탈 기법을 이용했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수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프랙탈이 아니에요. 아니, 엄밀하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도 얘는 프랙탈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걸 보고 이제 이런 건축물을 프랙탈을 이용한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 건축물에 이렇게 공간을 뚫어놓은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용적률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땅에다, 토지에다가 일정한 면적에다가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은 땅 중에서 얼만큼을 건물을 지어도 된다라는 이제 규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통 땅에서 차지하는 그 땅에서의 넓이를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건폐율을 가지고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1층짜리를 짓는다면 건폐율이랑 용적률이랑 같은 거예요. 용적률은 그 건폐율 내에서 건물을 짓는데 여러 층을 쌓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 층을 쌓으면 그때 층층마다 같은 넓이가 나오잖아요. 직육면체 모양으로 만약 건물을 쌓는다면. 그럼 그거를 다 합한 것을 우리가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폐율을 20제곱미터만큼을 지어라. 근데 용적률은 80제곱미터다. 그러면 이제 4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20제곱미터짜리 4개를 쌓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 이렇게 중간에 건물에 공간을 뚫게 되면 뭘까요? 너무 많이 뚫으면 이제 위험해서 안 되겠고 적당한 구조를 생각해서 건물을 뚫는다면 중간을 뜯어낸다면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훨씬 더 높게 쌓아 올릴 수가 있겠죠. 4층이 아니라 5층, 6층까지도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건물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구멍을 뚫어내는 이런 이제 기법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은 걸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프랙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수학적 관점에서 걔는 프랙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름을, 그런 어떤 특성을 띄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아마도 이 맹거 스펀지의 영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맹거 스펀지는 이제 3차원에서의 프랙탈 도형이에요. 프랙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닮음성입니다. 자기 닮음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육면체 4개를 가만 보면 첫 번째 정육면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육면체예요. 근데 이 정육면체에서 두 번째 정육면체는 첫 번째 단계를 이제 거치는데 어떻게 거치는 거냐면 뭔가 구멍을 중간에를 이렇게 다 뜯어낸 거잖아요. 이렇게 구멍을 준 거거든요. 어떻게 준 거냐면 지금 첫 번째 도형에서 이렇게 위에서 볼 때 이제 구등분이 되도록 그러면 전체로 보면 3, 3, 3, 4니까 3의 세제곱이니까 27조각을 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걸 전부 빼낸 거예요. 그럼 요런 룰을 가지고 그 다음 걸 또 만든 거예요. 요 그 다음 거는 요 작은 거 하나하나를 전부 원래의 정육면체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 사이에 구멍들을 다 뜯어낸 거예요. 그럼 다시 그 다음에는 요 또 하나하나의 정육면체를 또 첫 번째 정육면체로 생각해서 가운데 걸 다 뜯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룰을 계속 적용해서 작게 나가니까 지금 자기 닮음, 원래 모양과 같은 모양이 반복돼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보통 우리가 프랙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것은 구멍을 뚫렸다는 그런 특성을 갖지만 수학적 의미에서의 프랙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프랙탈을 잘 이해했나 보기 위해서 우리가 3차원 도형을 지금 만들기는 좀 어렵고 2차원 도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3차원에서 얘가 하나 더 있네요. 일본에 있는 그 채플 교회인데 여기 이제 프랙탈 기법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떤 구조의 역할도 하고 디자인의 역할도 하는 나무와 같은 것을 실내에 이제 장치를 했는데 여기 보면 는 지금 요 크기가 줄어들면서 같은 모양을 띄어가는 이런 걸 이제 프랙탈 요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활동지에 나와 있는 2차원의 프랙탈 꾸미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활동지에 작은 정사각형, 근데 이제 3x3, 그러니까 9개의 칸으로 나눠져 있는 정사각형이고요. 이 중에서 자기가 꾸미고 싶은 모양을 하나 꾸민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위에 2칸, 오른쪽에 2칸을 칠하는 모양으로 지금 무늬 꾸미기를 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 그 다음에 또 요런 지금 그 정사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죠. 여기다가 자기 닮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모양을 기본 폼으로 해서 여기를 다시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를 하나의 기본 폼으로 생각하면 요것이 이 전체에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위에 2칸, 오른쪽 2칸 이렇게 이제 한다는 규칙을 가지고 지금 무늬를 꾸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꾸며볼게요. 여기 채워져야 되고, 여기 채워져야 되고, 여기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 닮음인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다시 원래 모양의 원래 규칙을 가지고 모양을 꾸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 번 더 나가 볼게요. 이런 큰 거. 그럼 이거 큰 것도 역시 크기만 커졌지, 역시 3 곱하기 3짜리 9개의 정사각형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요거를 이제 하나의 기본 패턴으로 단위로 해서 꾸며보겠습니다. 그럼 역시 위에 2칸, 오른쪽에 2칸을 꾸며야겠죠. 얘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 채워줘야 되고 여기 채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채워지면 이제 이게 바로 프랙탈 원리를 이용한 2차원 도형 꾸미기가 되겠습니다. 뭐 요런 모양도 꾸며볼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하나의 기본 패턴이 이렇게 5개를 칠한 걸로 시작을 한 거겠죠. 근데 전체를 봐도 지금 5개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게 보이죠. 요쪽은 어떤 모양의 기본 패턴이 될까요? 그렇죠. 요 니은자 모양이 기본 패턴이 돼서 두 번째를 꾸미고 다시 전체를 꾸민 그런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나름대로 창의적인 무늬를 생각해서 2차원 프랙탈 도형을 디자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구조라는 것은 결국 튼튼함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 제일 센 구조가 육각형 구조야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최소의 재료로 아주 튼튼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도형에서 육각형이라는 것이고, 토마스 헤이스라는 수학자는 그 최소 둘레로 같은 그 넓이를 영역으로 분할하는, 같은 넓이의 영역으로 분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육각형이라는 것을 증명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육각형의 유용성, 튼튼함과 어떤 효율성, 그런 것 때문에 자연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벌도 벌집을 지을 때 이런 육각형을 이용한다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자연의 원리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건물을 짓거나 또 모 회사에서 가구를 만들 때 그것을 튼튼하면서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육각형 구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트북의 뒷면에 튼튼함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육각형 구조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뭔가 연구진에서 새로운 물질로서 그 육각형 구조의 새로운 뭐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을 새로 만드는 이런 많은 것에서 튼튼함과 또 가벼움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육각형 구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각형 구조는 지금 이 그림에서도 나타내요. 이 사진은 지금 작년에 뉴욕에 있는 허드슨 야드 지역에 만든 인공산 베슬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럼 내가 작품이라고 얘기한 거는 예술적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제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실제로 올라가서 뭐 2,500여 개의 계단이 있다고 하는데 강을 전망하고 여러 뉴욕 도시의 여러 가지를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전망대 역할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건축물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건축물 몇 가지 이제 구경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도형, 이 건축물, 여기 지금 주어진 건축물 어디인 것 같아요? 요건 어디 같아요? 많이 익숙한 건물 아니에요? 어떤 건축가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밑에 그림은 학교예요. 그리고 요즘은 그래도 많이 학교가 예뻐진 학교도 많은 것 같아요, 디자인이.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형태가 많이 있죠. 그리고 왼쪽에 위에 있는 거는 교도소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 건축가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건축물이 너무 이제 흡사하다는 거죠. 사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학교라는 공간을 조금 더 멋지게 할 수는 없을까? 좀 이렇게 늘 이렇게 직육면체 모양이 아니라 좀 멋지게 할 수 없을까? 이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고민거리인 거죠, 건축가들. 물론 이렇게 그 직육면체 모양을 이제 만들면 매우 이제 효율성은 있는 거죠. 오늘날 이제 이런 시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공간이 바뀌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법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을 조금 무시하더라도 2015년에 이렇게 경기도에 어떤 고등학교를 이런 모양으로 지금 지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전체 조망을 해도 딱 그 건물이 보이죠. 다른 데는 다 직육면체 모양으로 뭔가 빼곡빼곡 쌓여 있는데 지금 여기는 정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또 공간까지 뚫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어떤 건축가들의 생각의 어떤 발상의 전환이 어떤 학생들의 그런 생각의 또 자유로움, 융통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멋진 한번 건축물을 설계해보고 또 머릿속에 이제 그려보면서 건축에 대한 또 관심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 속의 수학을 찾아보면서 수학이라는 것이 정말 모든 곳에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이라는 것은 정말 건축에도 있어요 라는 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yes라고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이번 강의의 의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것이 이제 의미 있게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의 주제는
우리의 옛 선조들이 어떻게 수학 활동을 했는지 그 일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처럼 숫자를 쓰고 계산해 볼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서울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인 장혜원 제가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 제가 그 강의 제목을 따왔거든요. 세종대왕도 수학 공부를 했을까?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답이 예스겠죠. 실제로 세종대왕은 수학 공부를 매우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옛날 임금들이 하는 일이 공부였고, 그 중에 수학을 포함시킨 왕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세종대왕은 분명히 수학 공부를 한 것이 역사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장 쉬운, 여러분이 다 쉽게 할 만한 이 문제, 327과 156의 합을, 이 덧셈 문제를 세종대왕은 과연 어떻게 계산을 했을까? 오늘 요거를 이제 파악해 보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게 있거든요. 먼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바로 327과 같은 수를 어떻게 나타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인도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해서 수를 표현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도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아직 우리한테 전례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숫자를 나타내는 방법은, 물론 이제 책에서나 이런 경우에는 글에서 쓸 때는 한자를 써서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계산을 할 때는 한자라는 것이 매우 불편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 큰수 4학년 때 큰 수를 배울 때 배웠겠지만, 그 자리값이라는 것이 있어서 똑같이 5라는 숫자를 썼는데 그게 1의 자리에 있는지 10의 자리에 있는지 100의 자리에 있는지 위치에 따라서 그 수의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5인지 50인지 500인지. 근데 한자의 수 표기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500 그러면은 5라는 수를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 자리값을 나타내 주어야지만 아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방법은 위치에 따라서 수의 크기가 결정되는 위치적 기수법이라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세종대왕 시대에도 바로 그런 위치적 기수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만 숫자가 오늘날 사용하는 인도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수의 연산 계산법을 파악하는데 아주 유리해요.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다만 숫자 표기가 다르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먼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숫자를 과연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막대가 보이죠? 이게 바로 이제 산대라고 하는 거예요. 산대. 우리 이제 그 박물관 가면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산대를 가지고 이제 숫자를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이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을 알려주는 노래가 지금 여기 지금 제시된 거예요. 사실 오늘날 인도 아라비아 숫자는 숫자를 쓰는 그 어떤 룰이, 그러니까 규칙이 없잖아요. 그냥 2는 이렇게 써야 돼, 5는 이렇게 써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나 이 산대로 숫자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규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여기 지금 노래로 만든 건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산대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잘 기억하라고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이제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지금 1의 자리는 세우고, 1의 자리는 산대를 세우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눕히래요. 그다음 100의 자리는 다시 세우고 1000의 자리는 다시 눕히래요. 만의 자리는 다시 세우래요. 그러니까 서고 놓고 서고 놓고 서고 놓고 계속 반복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자리값마다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올라갈 때마다 산대를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억조에서 회까지 차례로 나아가고, 이게 이제 계속 큰 수가 갈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그다음 맨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데, 각 자리에서 5의 산대는 위에 놓네 이랬어요. 5의 산대는 위에 놨네. 요 노래를 잘 이제 생각하면서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리값이 위에 올라갈 때마다 서고 눕고를 반복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각 자리에서 5가 넘어갈 때 6부터죠. 6부터는 5라는 것을 막대 하나로 바꿔서 위에다 놓으라.
요 두 가지 전략, 규칙만 잘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 실제로 한번 볼게요. 위에 그림을 잘 보세요. 위에 있는 그림과 밑에 있는 그림이 지금 1만 보면 하나는 서 있고 하나는 눕혀 있잖아요. 아까 규칙 내가 두 가지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 규칙이 1의 자리 한 칸 띄고 100의 자리, 그 다음에 밑에는 10의 자리, 1000의 자리 이렇게 한 칸 띄면서 위에 거는 전부 세워서 수를 나타내는 거고 밑에 건 전부 수를 눕혀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3이면 3개고 5까지 5개고 룰이 아주 규칙, 매우 수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지금 수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6에 가면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거. 아까 규칙 2번이었죠. 6에 가면 1번 규칙대로 한다면은 5개를 늘어놓은 다음에 하나를 더 늘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7개, 7이면 7개를 늘어놓고. 그러니까 너무 수가 많아지면 이게 복잡해서 눈에 한 번에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6부터는 이 5개를 하나로 막대로 바꿔서 위에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얹어 놓고 밑에 1자리 하나. 7은 5만큼 위에 얹어 놓고 밑에 2개. 8은 위에 하나 얹어 놓고 3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밑에 거는 요게 조금 이제 방향이 헷갈리면 안 돼요. 밑에 거는 10의 자리, 그 다음에 1000의 자리, 그 다음 1, 10, 100, 1000만, 10만 자리. 요 자리들은 눕혀놓는 걸 게 기본인 거예요. 1 눕혀놓고 1, 2, 3, 4, 5까지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6이면 6개를 눕혀놔서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 5개만큼을 하나로 바꿔서 위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하나가 있고 요건 1에 해당하는 거고 요건 5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은 그럼 요게 5에 해당하는 거고 밑에 있는 2개가 1, 1 해서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개가 주어졌을 때 이게 8인지 80인지 헷갈릴 때는 항상 요게 기본이 되는 거,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생각하지 말고 밑에 있는 기본이 되는 게 서 있는지 눕혀 있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314와 6789를 한번 예로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내가 지금 설명한 걸 여러분이 잘 이해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14라고 한다면 4가 1의 자리니까 6을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은 10의 자리니까 6을 가져와야 되고 3은 다시 100의 자리니까 2초.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6789면 1의 자리부터 하는 게 쉽잖아요. 오른쪽부터 써서. 그래서 9면은 1의 자리니까 얘를 가져와야 되는 거고 8이면 얘를 갖고 오고 7이면 얘, 6이면 다시 밑에.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내서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미리 한번 이제 나타내 본 건데 여러분이 본인이 놓은 거랑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왜 이걸 이렇게 눕혔다 세웠다 눕혔다 세웠다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했을까요? 그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이유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막대 3개를 한번 놓아 보세요. 막대 3개를 한번 놓아 보고 막대 3개를 가지고 그 수가 뭘 나타내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대 3개면 틀림없이 3이란 말이에요. 3인데 만약 이 밑에 가로로 놓는 게 없고 모두 다 세워서만 놓는다면 이거는 3인데 12를 나타낼 때도 막대를 3개를 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21을 할 때도 막대를 21, 3개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또 111을 한번 생각해봐요. 111. 111을 할 때도 전부 막대를 세워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리값을 위치에 따라서 그 수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자리값을 나타내려면 방향이 같아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값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건너서 세웠다 눕혔다 세웠다 눕혔다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모든 수를 여러분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원래 우리 처음에 문제였던 327과 156을 이제 더해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먼저 327을 이제 산대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여기 327이죠? 327 이렇게 되는 거죠. 세워져 있는 거고, 눕혀져 있는 거고, 세워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만큼을 위로 올린 거죠. 그래서 5, 6, 7 이렇게 되는 거죠. 327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6은 우리는 요 밑에다 156 이렇게 아마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156을 쓰지 않고 놓지 않고 156은 머릿속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만 갖고 이 327에다가 앞에 자리부터 큰 자리 수부터 더해 나갑니다. 그럼 머릿속에 156이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100을 더하는 거예요. 100을 더하면 3이 4가 되겠죠? 400. 그래서 427.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모양이 바뀝니다. 그러나 이 모양을 다시 놓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그 슬라이드에다가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다시 놓은 거지만 여러분은 그냥 이 옆에다 하나 놓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27 하나 자체를 놓고 거기다 넣고 빼고, 여기 지금 더하기니까 넣고 빼고를 하면서 모양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에서 300에서 100을 더하니까 400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이 모양이 아니라 이 모양의 지금 산대 배열을 갖고 있겠죠. 여기다 이제 100은 이미 더했어요. 그럼 머릿속에 이제 56을 갖고 있어요. 여기다가 50을 더해야겠죠. 그럼 50을 더하면 5개를 더해야 되는데 지금 5개는 항상 위에다 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7이 되는 건데 여기를 지금 표현해 보면 이렇게 7이 되는 거죠. 5개를 원래 2가 있었는데 20이 있었는데 거기다 50만큼을 더하니까 5만큼을 더하니까 위에 5개 막대, 5개에 해당하는 5짜리 막대 하나를 얹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50까지도 다 더했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다 6을 더해주는 거죠. 그럼 7에다 6을 더해줘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바다 올림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바다 올림이 생기니까 10의 자리도 바뀌겠네요. 그래서 7에다가 6을 더하면 13이 되니까 여기다 10을 더해주면은 이게 8이 되겠죠. 막대를 하나 더 놔야겠네요. 요렇게 막대가 하나 더 생기고 요 7이 아까 13이 됐으니까 10만큼 올려주고 3이 남겠네요. 그래서 두 개의 합은 바로 483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숫자의 표현만 다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두 수를 보통 같이 배열을 하고 1의 자리부터 더해 가는데 여기서는 굳이 1의 자리부터 더할 필요가 없는 게 막대를 우리가 수를 써서 지우고 막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막대를 가지고 배열을 달리하는 거기 때문에 큰 수 자리부터 그러니까 큰 자리부터 계산을 시작하고 두 덧셈 요소 중에서 피가수 더해지는 수만 배열을 하고 나머지 더해지는 수는 그 머릿속에 가지고서 배열을 바꿔간다. 이렇게 이제 룰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외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우리가 덧셈 방법은 오늘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사실은 우리 선조들의 수학적 실력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조선시대에 홍정하라는 수학자가 그 구일집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구일집에는 그런 여기 지금 이제 한자로 물론 쓰여진 수학책이고요. 여기에 이런 배열이 나와요. 이게 아마 여러분이 이 산대에 대해서 나랑 같이 오늘 공부를 안 했으면 또 미리 딴 책에서 읽지 않았으면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제 여러분은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숫자를 표현한 거예요. 조선시대에 숫자를 이렇게 산대를 가지고 표현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 숫자들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여러분이 중학교에서 배울 방정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을 배울 텐데 이 지금 방정식, 이 오른쪽에 나타난 거는 10차 방정식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10차 방정식인데 오늘날과 같이 옆에 뭐 x, x제곱 이런 거는 쓰지 않고요. 여기 나타낸 수들은 전부 그 x나 x제곱에 있는 앞에 수들 있죠. 개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 개수들만 배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 여기 지금 이게 10차 방정식인 걸 어떻게 아냐면 이게 배열이 지금 모두 11개가 있어요. 그래서 10차항부터 1차항하고 맨 마지막이 이제 선생님 지금 거꾸로 얘기했네요. 맨 밑에가 10차항이고 9차항, 8차항 이렇게 올라가서 갑이라고 쓰여 있는 여기 지금 두 번째 줄이 갑이라는 한자어거든요. 여기가 바로 1차항이 되고 요 마지막이 상수항, X 문자가 없는 그런 그 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방정식을 아직 안 배운 친구들은 조금 낯설 텐데요. 그런 어떤 식이에요. 그 식을 10차 방정식이란 건 여러분이 아마 평생에 10차 방정식을 다룰 일이 없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10차 방정식을 조선시대에 이렇게 산대를 이용해서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잠시 보면 아까 내가 얘기하지 않은 그런 기호들이 잠깐 보이거든요. 이 동그라미, 이건 뭘까요? 그렇죠. 이건 0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옆으로 놓인 것도 있네요. 이 옆으로 놓인 건 뭘까요? 네, 이 옆으로 놓인 거는 음수를 나타냅니다. 음수.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도 역시 음수,
이제 여러분이 역시 음수도 중학교 때 배울 내용입니다.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그런 수들도 나타냈다는 거죠. 도형에서도 조선시대에는 직각삼각형을 이제 아주 주로 많이 다루었어요. 조선시대 수학은 대수, 산술적인 거가 워낙 강해서 기하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루었지만 대수의 어떤 그런 발달 수준 정도에 비하면 좀 약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형 중에서 직각삼각형은 정말 아주 엄밀한 수준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직각삼각형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구고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구고라는 것은 직각삼각형의 직각을 낀 두 변을 의미해요. 그래서 직각하고 있는 한 변, 짧은 쪽을 보통 구, 누워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워져 있는 걸 고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빗변이라고 부르는 비스듬한 그 변을 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오늘날도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우리가 피타고라스가 이제 직각삼각형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구고술 또는 뭐 구고현의 정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런 용어들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요건 이제 황윤석이라는 사대부 양반이 쓴 그런 그 수학책인데 산학인문이란 책에서 그 구고의 어떤 쓰임새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형에 비해서 구고, 직각삼각형이 널리 연구가 된 이유가 그게 이제 엄청나게 그 쓰임새가 많았다는 거죠. 실생활에서도. 그래서 뭐 산의 높이, 우물의 깊이 우리가 직접 잴 수 없는 거, 가서 측정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직각삼각형의 성질, 또 직각삼각형의 닮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연구가 많이 됐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그림을 보면 아까 이제 구고현을 지금 요 그림에서 표현하면 요 가물에 해당하는 요 서 있는 게 지금 고에 해당하는 거고요. 을병 요 누워 있는 요 변이 지금 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갑병에 해당하는 요 비스듬한 요 변이 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오른쪽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남병길 또는 남병철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여러 개로 불렸어요. 어렸을 때 이름, 뭐 이제 나이 들었을 때 이름. 이 사람들이 역시 양반이면서 수학을 매우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칙원해경이라는 중국 책을 우리식으로 훨씬 더 이제 상세하게 훨씬 더 많은 문항으로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원이 있고 이게 이제 결국은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잖아요. 이렇게 딱 접하는 이 안에서의 그 어떤 구고현의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200여 개의 문제를 푸는 그런 수학책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수학은 참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수학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도 역시 수학은 있었고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이제 학문의 대상이었습니다. 미래에도 더더욱 그렇겠죠. 오늘날 뭐 인공지능 얘기하면서 수학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수학은 과거에도 있었고 항상 있을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스라고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수학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